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말 월초 이 시기가 가장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분기에 또 마지막 달이죠. 9월 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9월 장세는 어떻게 좀 전략을 펼쳐가면 좋을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관련돼서 어제 우리 증시도 상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전 전략을 좀 제대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와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글로벌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볼 텐데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거래일 연속 좀 하락하던 뉴욕 증시가 어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3주 증시는 모두 첫 시작에는 하락으로 깊은 하락폭을 보이게 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장 막판에는 반발 매수세의 이입으로 인해서 상승 전환 및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폭에서 크게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S&P 500 섹터 내에서는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통신 섹터가 마찬가지로 1% 넘는 상승을, 그리고 하락 섹터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2% 넘는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이어 자재주, IT주들이 하락을 입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마감을 했던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이유도 결국은 이제 중국에 있는, 찬성에 있는 청두시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봉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서의 대응 정책 그리고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및 침체 관련된 부분들로 증시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인프라 법안들 등 자국 내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강수책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각종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는 이제 오늘 미국 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타격이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공격적인 부양책을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AI 반도체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금지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규모에서의 엔비디아에서의 매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 타격이 좀 이어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차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현재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그리고 여기에 따른 GDP 축소에 대한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즉 이제 이러한 경기의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더불어지면서 국채금리 상승을 이어지게도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준금리 인상과도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외교적인 난타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지난 코로나19가 극복이 되고 이제 리오프닝이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21년도 이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었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시적인 이제 휴전 협정을 맺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21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이제 코로나 책임론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밀고 당기는 외교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결국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관련된 부분들의 가격 변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후에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파운드화가 최대폭으로 또 하락을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참 이제 유로존에서는 현재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현재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 유로존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실업률이 6.6%로 역대 최저 수준을 달성을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이제 유럽 지역에 각국에 있던 유럽 각국에 있던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간에 이제 제로 금리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권에 있었던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다시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다시 이제 플러스 금리로 전환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파운드화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지수로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지수들에 따라서 또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의 초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이슈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엔비디아 이슈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유럽 증시와 관련된 내용까지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의 마지막 달이죠. 9월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이벤트와 대응 전략을 좀 여쭈어 볼 텐데 통상적으로 9월은 좀 애매하기 어려운 달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네,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9월 같은 경우에 주요 이벤트들이 좀 많이 산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시안 게임이 또 마찬가지로 또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년으로 연기가 된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뚜렷하게 견인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연초에서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아이들의 전망을 많이 빗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충분하게 타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연준에서 꾸준하게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고, 지난 8월에도 마찬가지로 잭슨 미팅에서 물가 안정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22일까지는 21일부터 진행이 되는 FOMC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혹은 빅 스텝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 초점이 두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주인 이제 16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바로 전날인 15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지수가 또 마찬가지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게 되면서 소비력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커플링이 좀 연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현재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난 8월 이후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공격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무리하게 비중을 높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현재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 중국에서는 11월 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현재 항저우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또 이제 상하이가 또 현재 코로나19로 봉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잠깐 오늘 증시 이슈로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스탄성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봉쇄가 또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민생 안정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실질적으로 민생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서 경기 자체가 이제 좀 둔화가 되는 부분들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헬스케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서 이제 신제품 임상 관련된 부분들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2023년을 대비하는 장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 9월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갈피를 잡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때문에 이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종목별 비중을 좀 가볍게 담으셔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매수세를 주목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현재 강력한 매수세인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매매 동향이 계속 매도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10월까지에서의 금통위 전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꾸준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특히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실 때는 최근 공매도 비율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 해당 기업에 대한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렇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9월 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산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꾸준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공매도에 타깃이 된 종목이 또 게임주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저희가 게임주 전략은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가장 이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지난 2020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역대 최고의 최장기간의 불마켓이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요. 이 말씀은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소비력이라든가 구매력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도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일부 받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기조를 굉장히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지만, 이번 이 팬데믹 발생 이후에 실질적으로 게임주들은 오히려 더 주가가 좀 폭등을 했다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9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질병화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0년도에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격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서 오히려 게임으로, 즉 이제 집안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언택트 사업으로서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게임 산업들이 마찬가지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각국에서 마찬가지로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원금 개념으로서의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게임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 현금들이 오히려 이제 개인사들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주가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이제 집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요가라든가 이런 홈 트레이닝과 같은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지만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20년도가 가장 큰 호황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1년도가 되면서 이제 게임주들, 특히 이제 3M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주가 타격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모럴 해저드, 즉 이제 0% 확률 아이템 관련된 부분에 이제 논란들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주요 개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이미지 낙폭이 좀 보여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일본에서 가져왔던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점, 역대 이익을 또 달성했다는 점들이 또 선방을 했다는 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3분기, 4분기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미지 개선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 부분과 매출 부분들이 또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1년 2월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넘게 주가대를 형성을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실제 기존의 유저분들이 굉장히 이탈을 많이 하게 되면서 현재 이제 38만 원, 37만 원 선까지 이렇게 급락했다는 점들이 좀 특징입니다. 결국 이제 게임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출이 안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 좀 가장 큰 메리트고요. 오히려 팬심 자체를 놓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매출 자체의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에 엔터주들 바라보듯이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돌 그룹들의 활동들이 좀 재개가 되었을 때 매출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부분 좀 살펴보신다면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 발표, 그리고 신작 내에서 게임들의 팬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소통의 자체에 대해서 매출 부분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 즉 이제 웹상에서 진행을 하는 이제 뭐 RPG 게임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게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과금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주가를 회복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제 2021년도에 높은 주가만을 바라보시고 접근하시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게임주들을 살펴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비중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조금 가볍게 덜어놓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게임주들 자체를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신작 중심 그리고 기존의 PC 그리고 모바일 중심에서 콘솔 게임 시장을 노리는 부분들의 포지션이 얼마나 커지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술주죠. 이 게임주와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이슈로 좀 좁혀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은 금요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볼 텐데 금요일인 건 기쁜데 어제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 마냥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뉴욕 증시 대비 좀 잘 버텨준다 싶었더니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증시 리뷰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그동안 어저께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나왔던 것이 다시 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주 초반에 이제 미국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장이 잘 버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저께 하락폭을 좀 키웠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강이 계속 이어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끝나면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대 지수 모두 이제 개인 순매수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이 1조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4월 7일 날 1조 2,800억을 순매수한 이후에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관은 8,900억, 그다음에 외국인도 2,900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9배 정도 많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세로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50개 중에서 48개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총 30개 중에서도 26개 종목이 하락을 할 만큼 하락 종목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증시 주변에 여러 악재들이 있었는데 좀 묻혀 있다가 다시 어저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낙폭을 좀 확대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이제 무역 수지가 9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규모 자체는 8월 한 달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인 566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한 데 비해서 이제 에너지 수입원이 급증을 하면서 큰 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수출액이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게 이제 기록 돌파를 했는데요. 대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금액으로 한 7.8% 감소를 하면서 일단 반도체에 대한 경기 우려감이 다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원달러 환율도 어저께 1,354원 90전을 기록을 하면서 2009년 4월 이후에 최고치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355원까지 올랐다가요. 다시 조금 이제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긴축 우려감 확산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109포인트대로 재상승을 하면서 원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의 8월 무역 수지 적자 폭까지 이제 커지면서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화는 아마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세가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서부 산업 거점 지역이죠. 스촨성의 청두시가 코로나로 인한 전면 봉쇄를 실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청두시 모든 주민에 대한 외출 금지, 그다음에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도시 중에서 네 번째로 지금 도시를 전면 봉쇄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900명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외출 전면 봉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봉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경제
경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은 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주시가 인구가 2,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성 전체가 자동차, 2차 전지, 태양광 관련된 생산 시설의 상당 부분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제 조금 이제 관련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지난 이제 8월달 가뭄 때도 한번 수산성이 그 전력난 때문에 공장 시설 한번 일부 가동 중단이 됐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뭐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이제 미국 상무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큰 이제 AI용 반도체에 중국, 러시아 수출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했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된 반도체주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낙폭을 좀 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제 우리 시장의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양지수 2%대 넘게 좀 하락을 하는 와중에 중국의 코로나19 재봉쇄와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 굉장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만 그걸 국내 증시가 어떤 식으로 소화해낼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로 좁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제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좀 보면 0.7%로 집계가 됐다고 1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속보치와 같은 수치였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수출은 줄었는데 민간 소비로 좀 버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월말 월초다 보니까 이제 각종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나왔었던 지표 중에는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2분기 GDP 성장치에 이제 잠정치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8월 달 수출입 동향이 이제 나온 이제 상황인데요. 2분기 이제 GDP 성장률 잠정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에 나온 속보치와 같은 0.7% 성장을 보였습니다. 뭐 경제 활동 영역별로 보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뭐 대부분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비스업은 1.8%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경제 성장률을 견인을 했고 이외에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0.7%, 0.1%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뭐 항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민간 소비 부분이 큰 부분을 증가를 한 반면 수출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소비 부분은 뭐 준내구재, 뭐 의류나 신발 같은 그런 이제 소비죠. 그다음에 오락문화, 음식 숙박 같은 이제 서비스 관련된 부분으로 2.9%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뭐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3.1%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민간 소비는 증가를 하고 수출은 수치를 깎아먹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2분기 명목 소득은 증가를 했지만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목 국민 총소득 이제 GN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명목 GNI 같은 경우 전기 대비 1.3%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일단 명목 GDP 성장 율 자체가 1.5%를 상회보다는 좀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 GNI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1.3%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실질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수출 관련된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8월 수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6.6% 증가를 하면서 556.7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22개월 연속 증가하는 그런 셀을 모였고요. 그다음에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보였습니다. 뭐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석유 제품,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관련 부분이 좀 큰 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반도체, 석유 제품 가격들이 일단 하락폭이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주요 수출 시장으로는 뭐 대부분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제1의 이제 수출국이라고 불리는 중국 같은 경우는 5.4% 감소를 보였습니다. 뭐 중국의 이제 코로나 관련된 봉쇄
이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 중국 수출이 조금 부진해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28% 증가한 66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가스, 이제 석탄과 같은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보다 92%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정밀 화학 원료 수입이 83% 정도 증가한 것이 수입량을 좀 키웠었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는 5개월 연속 지금 적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1월서부터 8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4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가 4개월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국내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측면에서 중국의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이제 무역 적자가 증가한 이유가 뭐 2차 전지용 원재료, 그다음에 기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재료들이 많으니까요. 그것 때문이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위안은 같지만 국내 수출 부분이 감소한다라는 게 향후에 이런 이제 수출 감소가 고정화되는지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이제 우려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향후 6월달 수출 성장률이 계속 한 자릿수로 이제 6월달 이후에 한 자릿수로 감소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그 하반기 들어서 수출 성장세가 얼마만큼 감소할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9월달 FOMC 그다음에 연말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고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 성장 둔화 전망은 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입니다. 뭐 이번에도 코로나 청두시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봉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뜩이나도 높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중국 수출도 감소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 10월 중순에 지금 3연임을 위한 그런 이제 전국 대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상존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지속에 따라서 원자재난은 뭐 여전히 계속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이 하락 안정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동절기 북반부 추이가 다시 본격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은 언제든지 불확실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특히 이제 10월 말에 미국의 지금 전략 비축유가 계속 지금 10월 말까지 이제 하루 100만 배럴씩 지금 풀리고 있는데요. 이게 10월 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 11월 이후에는 관련된 물량이 그만큼 줄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거기에 이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원유,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중단 우려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지금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1월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좀 발표가 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좀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 4분기 전망 좀 하락 둔화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전망을 보실 때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이제 기구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뭐 내년도 이제 국내 성장을 좀 낮게 그렇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은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은 올해 경제 성장률 2.6%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엔 2.1%로 뭐 더 낮게 잡고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각국의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둔화 가능성 충분히 지금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지금 잡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8월달 물가 상승률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6.1%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달 연속 6%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추석 이후에 계속 지금 공산품,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한은에서는 통화 긴축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전반적으로도 경기 침체, 경기 둔화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침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수출 성장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까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에선 좀 공격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인 그런 투자를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미칠지 확인을 한 이후에 투자에 임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호흡을 느리게 늦추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반기 전망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은 저희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네,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전일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불안한 요소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400포인트 지지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특히 이제 전일 달러 인덱스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도 141달러당 140엔을 넘어설 만큼 25년 만에 최대 가격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109.6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마 금일 원화도 아마 1,360원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상승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올해 거래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순매수가 1조 원이 넘는 날이 총 어저께까지 포함해서 8번입니다. 그 앞에 7번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6월 10일 날은 1조 원을 매수한 다음 날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해서 2,276포인트까지 건 2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 전일 1조 원 이상의 개인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만약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건 단기적으로 유효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보수적인 흐름 내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주식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그렇죠. 이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오늘 투자 전략을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좀 빨간불을 켜내면서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선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다시 2만 달러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여전히 1조 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위축된 모습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재 2만 100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주 대비는 7% 가까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이 상승 랠리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이죠. 현재 상황을 놓고 업계에서도 가격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핀볼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전용 자산 운용사인 텔베큰 캐피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재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잃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15,0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말부터 사실 비트코인은 상방 모멘텀을 잃기 시작을 했고 또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같은 위험 자산과 지속적으로 커플링되는 현상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쭉 가격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상황 가운데 안에서 이 해칭 수단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자금을 유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한편 이 비트코인의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 가격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69,000달러가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하락 장세를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좀 하기도 했고요. 그런 한편 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지표도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를 놓고 현재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 일봉 RSI에서 다이버전스가 출현하면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6,60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다분하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2만 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6,600불의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주말 동안에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 상승해줬지만 전주 대비 여전히 6% 넘는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가격이 먼저 반영이 돼서 1,800달러까지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이더리움, 현재는 1,500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 머지를 앞두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드포크 코인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더리움의 POW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드포크 코인 ETHW 토큰이 어쩌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이 진단도 나왔습니다. 세계 회금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텍스비트 마이스플러 같은 경우는 미국 국세청이 온체인 월렛에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ETHW 토큰을 소득으로 간주를 하고 사용자가 토큰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부터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테더와 USDC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5위의 BNB도 전일 대비 0.28%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가격은 27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의 바이낸스 USD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 리플은 전일 대비 1.32% 올랐습니다. 리플 최근에 또 이 결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이 미국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추진하는 기술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이니셔티브로 참여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첫 번째 과제로는 국가 간의 결제에 관한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지속적으로 송금과 관련된 플랫폼에서 확장을 해나가는 리플의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파리의 카르다노 전일 대비 1.74% 소폭 상승해주면서 현재 0.45달러, 솔라나도 31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지코인이 전일 대비 1% 올라주면서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계 뉴스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 이 10,000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개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상위 시가총액 5개 종목이 총 75%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영중 최고치인 1,400개까지 암호화폐 개수가 올랐지만 현재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0,000개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C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이 전체 유통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임원인 마이클 세일러가 현재 10년 넘게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다. 라는 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칼라신 미국 컬럼비아 특구 법무장관이 마이클 세일러를 이번에 고소를 했는데요. 이 소식 이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은 4%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이 해당 조세 회피 혐의를 부인을 한다면은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큰 폭으로 좀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더욱더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시장의 특성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종가까지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 IP주 먼저 재고 이슈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재고 이슈 같은 경우는 연 중반부터 계속 부각이 되어 왔지만은 특히 요즘에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고보다 2배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특성 선행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이 나오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정적인 재고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대 그 측면이 거의 재고의 피크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그러한 특성을 알아두고 이 부분이 수요와 연결되기 이전에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빗그로스 그리고 ASP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 가격과 수요 그러한 부분이 연결되는 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아직 그 재고의 밀어내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도 업종군의 주가를 형성하다가 주요 지표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요. 정거래일 같은 경우 유가 같은 경우가 여전히 약한 모습 나타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수주가 한 번 나오고 재료가 노출됐을 때 주가는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측면을 이용해서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를 고려해도 되는 그러한 업종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종합으로 봤을 때 지수는 조금 불안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서 충분히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지만은 단순히 지수 레벨을 여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목을 팔아야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 상대적으로 약한 업종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업종, 매도를 해야 하는 업종 이런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 지수 레벨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2,40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2,200대 후반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 레벨을 비교해봐도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주가는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한 92,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86,000원대가 저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IT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고 그 레벨 다운이 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업종이 같이 빠져주면은 1,300 중반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 즉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면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돌발 요인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금 낙폭과대 IT 먼저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 지수 레벨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 시점 2,400 초반 시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막 세조 이방원 이 부분을 전부나 나열해서 매매할 게 아니라 선별을 해서 접근이 필요하겠고 그 중심에는 세조 이방원과 관련된 업종 중에서는 방산원전 이 정도군으로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이벤트가 있을 때 정도로 좀 철저하게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핫한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방산과 원전 정도로 좁혀서 볼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는 그중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높은 종목이에요. 관심이 높은 종목인데 최근에 수급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거래일 전에 블록딜을 돌았고 규모가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였어요. 그리고 이 실제 블록이 체결된 가격이 2만 50원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블록 당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2만 50원을 하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걸 지켜줬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블록딜이 돌면 이 가격을 하회했을 때는 통상 블록딜을 받아간 주체가 손해를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첫날에는 이러한 가격을 훼손하지 않고 대부분 이 가격은 훼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정거래일 같은 경우 이 가격을 깨버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블록딜이 돈 날에 공매도의 증가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개인 수급 같은 경우가 유입이 되면서 한 1,000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여기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급이 블록딜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렸다 보니 그래서 전일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19,000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본업의 훼손이 있는지. 근데 본업의 훼손은 없습니다. 여전히 원전과 관련된 수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면 실적에 대한 의문은 없는 상황인데 두 번째로 볼 점은 그러면 지금이 주가가 빠르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파생해서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위치라든지 그런 점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지금 가격에서 일부 하락을 더 한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가격대 구간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가격 접근으로는 18,000원 초반에서 중반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 구체적으로 한 18,000원에서 18,500원 이 구간에서는 좀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원전주의 대장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자세한 가격 접근과 이슈까지 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최근 이 유가를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이 널뛰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점과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좋을 특징주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유가 같은 경우가 86불대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WTI 기준으로 보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전으로 유가가 도달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침체를 반영하는가. 이 침체를 반영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원자재도 밀리고 주가 지수도 함께 밀리게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에 촉각이 필요한 시기겠고요. 두 번째, 침체 구간이 아니면 어떤 요소로 원자재가 강하던 게 밀리게 됐는가. 그 생각인데 어제 중국에 대해 청두 봉쇄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중국 봉쇄로 인해서 이제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유가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 업종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강했고 에너지가 강함에 따라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에너지가 약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에너지 업종은. 근데 여기에서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추세가 형성되고 또다시 반대로 가격이 흘러갈 때는 이 가격 상승 시기 때 수요로 인해서 상승이 한 게 아니면 좀 조정이 가파를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 지금은 에너지 업종을 살 게 아니라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업종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연결해 보면 그 부분은 그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원재료 비중이 높은, 즉 이와 연결해서 원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와 연결해서 기업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특징주는 자세하게 못 들을 것 같아서 아쉽지만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만 언급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뭐 수요가 좋아질 수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여행주를 봐야 되는 시점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고요. 가격 네. 접근은 11,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돼서 이 원유주나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특징주는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전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는데요.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